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오전 9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마다 제가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수채화 강의를 가는데 가기 전에 잠시 책을 읽고 가려고 합니다.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 난다 출판. 이 책은 저희 신랑이 권해주었어요. 운명과 인간의 위험. 낡은 앨범을 들춰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그푼이 운명 격파였던 것을 알았다. 한국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대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모인 학교의 그푼이니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녔을 법한데도 내가 내내 잊고 산 것을 보면 이 과격한 말이 내게 새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리라. 어쩌면 그 명령이 내게는 너무 강압적이어서 오히려 고개를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말은 늘 나를 따라다녔다. 문학을 공부한 이래로 수많은 인간의 운명을 책 속에서 만났고 그것이 격파될 성질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도 했다. 운명은 우리의 육체와 같고 우리가 딛고 선 땅과 같다. 나 자신이면서 늘 내 의지에서 벗어나는 육체는 제가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만 죽음 뒤에까지도 우리를 저 자신에게 얽어 묶는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제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태어난다. 그의 부모도 오이디푸스 자신도 이 신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노력이 도리어 그 신탁의 실현을 돕는 꼴이 된다. 오이디푸스는 여행길에 제 친부를 만나 죽이고 제 어머니와 결혼하여 제국 고국의 왕이 된다. 부정탄 나라는 기근이 들고 역병이 들끓는다. 소포클레스는 이 전설로 비극 오이디푸스 왕을 만들었다. 내용은 동일하나 이야기하는 방법이 같지는 않다. 물론 비극의 3단의 법칙, 단일한 장소에서 하루 이내의 단일한 시간에 단일한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연극은 가뭄과 역병에 시달리는 나라 테베의 궁정에서 오이디푸스 왕이 백성들의 탄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며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제 어머니와 결혼하여 나라에 재난을 불러온 추악한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 과정을 거쳐 왕이 바로 저 자신인 범인을 색출하여 처단하는 것으로 끝난다. 소포클레스는 신화로 비극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규칙을 지키고 이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신화 속의 오이디푸스는 시종 운명에 쫓기는 인간이었지만 비극 속의 오이디푸스는 운명을 성찰하는 사람이 된다. 그에게 운명은 신탁으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수사에 따라 재조직된다. 그는 자신이 범인으로 밝혀지려는 상황에서도 수사를 고집하고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의 이 의지는 신탁에 없던 것이며 그가 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짧은 순간이다. 그는 패배하면서도 운명의 농간에 덧붙이는 이 작은 행위에 의해 거대한 운명의 폭력에 의해 인간의 위험을 세우고 마침내 운명 앞에선 인간의 패배를 인간의 위험으로 바꾼다. 운명론은 미개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의 운명론은 인간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해서 운명론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나의 예만 들자. 사회 생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DNA의 자기 복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의 목소리를 빌리고 있지만 극단적 운명론이다. 자기 개발서의 저자들이라면 여전히 운명 격파나 그와 비슷한 말에서 영감을 찾겠지만 이 새로운 운명론은 인간과 운명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패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의 이타적 행위나 문화 창조 등의 행위까지도 모두 유전자의 전략에 따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꾸로 우리의 이타적 행위나 문화 창조 행위 등이 유전자의 전략을 역이용한 것은 아닌지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운명에 패배하면서
운명 위에 인간의 위험을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른 길.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에는 소리가 예쁜 우리말이 연재된다. 주로 송알송알, 앙글방글, 자밤자밤 같은 첩어들이 소개된다. 같거나 비슷한 어절이 반복되니 당연히 박자가 좋고 또 많은 경우 토속 정서와 연결돼 있어 말하는 쪽에서나 듣는 쪽에서나 몸이 벌써 그 실감을 따른다. 게다가 대부분 의성어나 의태어다 보니 말 하나하나가 그 자체에 비디오나 오디오를 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말을 입에 올리면 입담이 좋다는 말을 듣고 글에 올리면 글에 생기를 주고 흥을 돋군다. 그러나 자주 쓰면 글이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 글에 의성어나 의태어를 많이 쓰게 되면 글 쓴 사람의 사고가 너무 단순하거나 게으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다. 이런 말들은 글에 현실감을 주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성을 없애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숲의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고 말할 때 살랑살랑은 바람의 세기와 성질을 어느 정도 전달하지만 그 바람을 개별화해 주지는 않는다. 살랑살랑을 쓸 수 있는 바람은 많지만 글 쓴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바람, 그 시간, 그 숲에 불었던 바람은 유일한 바람이다. 똑같은 바람이 두 번 다시 불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 모파상의 전하는 플로베르의 일물 일어설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플로베르는 제자 모파상에게 온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 알의 모래나 두 마리 팔이나 두 개의 손이나 두 개의 코가 없다는 진실을 말하고 나서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단 몇 줄의 문장으로 뚜렷이 개별화하고 다른 모든 인물이나 사물과 구별될 수 있도록 표현하라고 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에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해서 꼭 그것을 구별해서 표현해야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글을 통해 당신의 존재와 생각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싶다면 조금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모든 것이 수많은 살랑살랑 속에 묻혀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역사에서 일물일어설은 미학적 방법으로서 같이 못지않게 사회적 의의도 지니고 있다. 그 의의를 식민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근대 세계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식민화하기 전에 문명이 자연을, 이론이 삶과 경험을 식민화한다. 근대화와 맞물린 이 식민화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신체를 단순화하고 표준화의 편의에 따라 재단하고 배열한다. 자연과 인간의 삶은 납작해진다.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려는 일물일어설의 욕구는 그래서 평면에 깔린 자연의 삶을 본디 모습 그대로 복구하려는 기획과 이어진다. 정확하고 적절한 묘사는 마치 쭈그러든 축구공에 불어넣는 바람과 같아서 땅에 붙은 삶에 다시 그 입체감을 회복해주고 존재와 사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준다. 상투적인 글쓰기는 소박한 미덕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식민 세력에 동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자신의 삶에 내장된 힘을 새롭게 인식하려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늘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다른 길을 간다는 말이 있다. 그 다른 길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상적인 것도 아니다. 당신이 저 상투적인 살랑살랑 대신 다른 말을 써넣는다면 당신은 벌써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벌써 예술가다.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 부분 읽었습니다.